그날 아침 거실엔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았어요. 검은 옷을 입은 가족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막 끝난 장례식의 사진이 조용히 웃고 있었죠. 저는 윤혜숙, 올해로 68, 남편 강대철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첫날 아침. 거실에 앉은 세 자식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떠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장롱 깊숙한 서랍에서 등기권리증과 유언장이 함께 나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날 저는 남편이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종이들을 마주했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83의 9번지. 대지 43평, 건물 2층. 소유자 강대철. 그리고 유언장. 도장이 꾹 찍힌 그 봉투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자식들에게 직접 열어 보여줄 것. 거실에 다시 모인 세 자식 앞에서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상민 큰아들, 창훈 둘째, 막내딸 경희.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이런 걸 남기고 가셨다. 서류를 내려놓자마자 상민이 먼저 손을 뻗었죠. 상민, 이게 뭐야? 유언장이야? 창훈은 눈썹을 찌푸렸고 경희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갑자기 거실의 온도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집이 팔면 15억은 나와요. 첫 마디를 꺼낸 건 창훈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없어요? 상민은 유언장을 보며 말했다. 경희는 끝내 입을 떼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끝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사실 그 집은 아이들 모두가 자라난 곳이에요. 2층 양옥. 한때는 허름했던 이 동네가 재개발 붐을 타며 강남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이 되었죠. 창훈이 10살이던 해 이사 온 날이 기억나요. 3명의 아이가 새 방에서 뛰놀고 남편은 대문 기둥에 페인트 칠을 하던 모습. 그때 우리는 약속했었죠. 이 집은 우리 기억이 담긴 곳이니까 팔지 말고 계속 지켜가자. 하지만 시간은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남편의 죽음은 가족 사이에 묵은 감정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등기권리증이 있는 거 보니까 어머니 단독 명의는 아니네요. 창훈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 집은 남편과 제 공동 명의였고 이제 절반은 자동 상속, 나머지는 유언장대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잠깐. 유언장 내용은 읽어보셨어요? 상민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었다. 하지만 너희가 직접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손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유언장 봉투는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죠. 3남매가 함께 합의해 처리할 것. 단 이 집의 의미를 잊지 말기를. 정확한 분배 비율도 팔지 말라는 조건도 없었어요. 딱 한 문장. 아이들은 모두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누구 하나 이 집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침묵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의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부동산 중개업자랑 이야기해 보셨어요? 상속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제가 준비해 둘게요. 그 집 유지비도 많이 들 텐데.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모두가 저를 위하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이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느꼈죠. 그 유언장이 아이들 사이에 첫 번째 금을 그었다는 걸. 유언장을 읽은 지 3일째 되던 날, 첫째 아들 상민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상민 어머니,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집은 나눠야죠. 제가 큰아들이고 아버지 병원비며 장례식 비용도 거의 다 제가 냈잖아요. 그 말이 목에 걸렸어요. 거의 다? 남편 병원비를 나 몰래 대신한 건 고마웠지만 그걸 조건으로 꺼내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죠.
그리고 다음 날엔 둘째 창훈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혼자. 창훈 어머니, 여기 도장하고 통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미리 준비해 왔어요. 나중에 서류 뗄 때 귀찮으시잖아요. 그냥 지금 미리 정리해 두면 어떨까 해서요. 창밖에선 늦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집을 기억하기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경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고 늘 조용했죠. 하지만 이틀 뒤 경희에게서 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경희 어머니, 저 그냥 상속 안 받을게요. 그 집 제가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빠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받지 않겠다면서도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상민이 글을 하나 올렸죠. 유언장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감정가 기준으로 나눠야 한대. 엄마 명의 지분 빼고 15억 기준이면 우리 셋이 5억씩 가져가는 게 맞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공기가 변했죠. 그 다음 주 집 앞에 낯선 차가 섰어요. 부동산 명함을 든 중년 남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 여기 윤혜숙 어르신 맞으시죠? 상민 씨 소개받고 왔습니다. 삼성동 아파트는 지금 나와도 매물 부족이라 바로 계약됩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이미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고 저까지도 계산에 넣고 있었단 걸요. 며칠 뒤 경희가 조용히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예전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경희 엄마, 나 어릴 때 이 집에서 바나나 먹다가 혼난 거 기억나? 그때 우리 아빠 나한테 왜 그랬을까? 말끝이 떨렸고 경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눈물은 상속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가족답지 못했던 세월에 대한 분노였죠. 그날 밤 경희는 말없이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경희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상민은 변호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요청했고 창훈은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와 계약 진행 여부를 따졌어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서로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합의라는 단어는 더 이상 현실적인 대화가 아닌 죽은 사람의 유언에 남은 허상처럼 느껴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줄어들었고 단톡방은 며칠째 아무 말 없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현관에 이상한 문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발신인은 상민이었고 내용은 이랬죠. 상속 자산 분할 협의 요청. 부동산의 임해 처분, 임대, 증여, 제3자에게의 매도는 공동 상속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함을 고지함.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껏 내가 키운 아들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랑도 미안함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오로지 법과 권리, 지분, 협의, 절차 그런 단어들 뿐이었죠. 며칠 뒤 창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창훈 엄마 혹시 집 담보로 대출 같은 거 잡은 적 있어요? 은행 쪽에서 서류가 확인 안 된다고 연락 와서요. 그 말에 눈이 번쩍 떴습니다. 어제 보일러 고장으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보일러실 문을 열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봉투 안엔 1997년 날짜가 찍힌 채무보증 서류가 있었죠. 등기부등본에는 없던 고 남편이 지인 명의로 끌어온 개인 채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훈과 상민이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상민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창훈, 우리 이제 와서 알게 되면 어쩌자는 거예요?
부채가 있다면 나눠 갖는 것도 우리 몫이에요. 근데 이건 엄마가 숨긴 거잖아요. 상민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창우는 방문 쪽 벽에 기대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문틈 사이로 경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경희, 그건 아빠가 나한테만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경희, 나 고3 때 학원비가 밀려서 엄마 몰래 아빠한테 말했거든요. 그때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가 예전에 친구 일로 보증 섰던 거 있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더라. 근데 엄마는 모르게 하자. 그건 내 실수니까 내가 책임질게.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리켰어요. 경희, 그거 나도 몰랐어. 그게 그건지. 근데 아빠는 엄마 탓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정적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은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 찢어진 무릎, 아빠 어깨 위에서 잠든 모습. 그 아이들이 지금 제게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언장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숨겨졌던 자필 문서입니다. 고인은 이 유언을 사망 6개월 전에 자필로 작성했고 이전 공증 유언보다 최종 의사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전체가 함께였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살던 상민의 아들 민수까지 왔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 강남구 대치동 33-12 아파트 302호는 배우자 윤매화에게 단독으로 상속되길 바란다. 내 아이들에게는 내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재산은 남지 않겠지만 가족의 마음은 엄마가 지켜야 한다. 이 집은 매화의 것이다. 남기고 떠나는 내 마지막 마음이다.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경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창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민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날 저녁 상민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상민 엄마, 그날 내용 증명 보낸 거 진짜는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요. 윤매화 왜? 상민 엄마 혼자서 그 집 지키려고 할까봐. 그리고 우리 다 멀어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그냥 다 무너질까봐. 창훈도 따라 앉았습니다. 창훈 형이 갑자기 내용 증명 보낸 거 보고 나도 그랬어요. 엄마가 뭘 숨긴 줄 알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먼저 귀를 막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가슴에 묻어뒀던 말들을 삼키면서요. 그 순간 경희가 조용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경혜, 나도 할 말 있어요. 상민, 창훈, 우리 다 상처 주고받았잖아. 근데 엄마는 매일 그 집 지키며 기다렸던 거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현관 앞에 신발 놓인 채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거야.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고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집은 15억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이 아니라 가족이 맺고 끊고 다시 이어지는 마음의 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당신 봤죠? 이제 애들 조금은 돌아온 것 같아요.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상민은 변호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요청했고 창우는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와 계약 진행 여부를 따졌어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서로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합의라는 단어는 더 이상 현실적인 대화가 아닌
죽은 사람의 유언에 남은 허상처럼 느껴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줄어들었고 단톡방은 며칠째 아무 말 없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현관에 이상한 문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발신인은 상민이었고 내용은 이랬죠. 상속 자산 분할 협의 요청. 부동산의 임해 처분, 임대, 증여, 제3자에게의 매도는 공동 상속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함을 고지함.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껏 내가 키운 아들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랑도 미안함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오로지 법과 권리, 지분, 협의, 절차 그런 단어들 뿐이었죠. 며칠 뒤 창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창훈 엄마 혹시 집 담보로 대출 같은 거 잡은 적 있어요? 은행 쪽에서 서류가 확인 안 된다고 연락 와서요. 그 말에 눈이 번쩍 떴습니다. 어제 보일러 고장으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보일러실 문을 열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봉투 안엔 1997년 날짜가 찍힌 채무보증 서류가 있었죠. 등기부등본에는 없던 고 남편이 지인 명의로 끌어온 개인 채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훈과 상민이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상민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창훈, 우리 이제 와서 알게 되면 어쩌자는 거예요. 부채가 있다면 나눠 갖는 것도 우리 몫이에요. 근데 이건 엄마가 숨긴 거잖아요. 상민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창훈은 방문 쪽 벽에 기대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문틈 사이로 경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경희, 그건 아빠가 나한테만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경희, 나 고3 때 학원비가 밀려서 엄마 몰래 아빠한테 말했거든요. 그때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가 예전에 친구 일로 보증 섰던 거 있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더라. 근데 엄마는 모르게 하자. 그건 내 실수니까 내가 책임질게.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리켰어요. 경희, 그거 나도 몰랐어. 그게 그건지. 근데 아빠는 엄마 탓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정적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은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 찢어진 무릎, 아빠 어깨 위에서 잠든 모습. 그 아이들이 지금 제게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언장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숨겨졌던 자필 문서입니다. 고인은 이 유언을 사망 6개월 전에 자필로 작성했고 이전 공증 유언보다 최종 의사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전체가 함께였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살던 상민의 아들 민수까지 왔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 강남구 대치동 33-12 아파트 302호는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상속되길 바란다. 내 아이들에게는 내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재산은 남지 않겠지만 가족의 마음은 엄마가 지켜야 한다. 이 집은 서연의 것이다. 남기고 떠나는 내 마지막 마음이다.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경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창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민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날 저녁 상민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상민 엄마, 그날 내용 증명 보낸 거 진짜는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요. 왜?
상민 엄마 혼자서 그 집 지키려고 할까봐. 그리고 우리 다 멀어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그냥 다 무너질까봐. 창훈도 따라 앉았습니다. 창훈 형이 갑자기 내용 증명 보낸 거 보고 나도 그랬어요. 엄마가 뭘 숨긴 줄 알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먼저 귀를 막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가슴에 묻어뒀던 말들을 삼키면서요. 그 순간 경희가 조용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경혜, 나도 할 말 있어요. 상민, 창훈, 우리 다 상처 주고받았잖아. 근데 엄마는 매일 그 집 지키며 기다렸던 거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현관 앞에 신발 놓인 채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거야.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고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집은 15억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이 아니라 가족이 맺고 끊고 다시 이어지는 마음의 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당신 봤죠? 이제 애들 조금은 돌아온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모두 모이자고 약속했어요. 약속 장소는 바로 그 집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 하지만 그 안에서 흘러간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화단에 심은 맨드라미가 붉게 피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남편이 창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제 됐지요. 나 우리 집 지켜냈어요. 상민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직접 장을 보고 생선을 굽고 아버지가 생전에 즐기던 막걸리도 챙겼습니다. 창훈은 무심한 듯 와서 고장난 세면대를 고치고 베란다 창틀을 닦고 갔어요. 경희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죠. 경희 엄마, 그 집 그냥 팔지 말아요. 그냥 엄마가 편하실 때까진 그 집에 계세요. 아니, 우리 그냥 다 같이 그 집에서 모입시다. 우리가 못 지켰던 거 이제라도 조금은 회복하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었을 뿐이죠. 눈가에 맺힌 눈물이 따뜻했습니다. 한 번은 손자가 묻더군요. 민수 할머니, 왜 그 집을 안 팔았어요? 15억이면 진짜 엄청난 돈이라던데요. 윤매와 민수야, 집은 말이지. 돈보다 중요한 걸 품고 있는 거란다. 그 안에 담긴 시간, 추억, 사람, 말 못할 진심들. 그걸 지키는 게 진짜 상속이란다. 민수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민수와 할머니 멋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집 제가 지킬게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워서 괜히 주방으로 가 김치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진심이 숨어 있진 않나요? 때론 큰 재산보다 작은 오해가 더 큰 금을 남깁니다. 그 금을 메우는 건 용기고 기다림이고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남편이 왜 그 집을 저에게 남겼는지, 아이들에게 왜 가족의 마음을 남기고 싶었는지, 아파트 한 채로 시작된 상속 분쟁은 결국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는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젠 그 집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거실엔 웃음이 돌아왔고 주방엔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무너졌던 식탁 위에 다시 밥그릇이 놓였고 누구보다 따뜻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집은 더 이상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연결된 작은 기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건네보세요. 나 너를 믿고 있었어. 그 한마디가 오해와 욕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생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